네, 이제 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 전에 보겠습니다. 2장이 우리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했죠. 이 과세가격이라는 부분과 부과와 징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개념만 살짝 알고 들어갈게요. 과세가격은 우리가 관세액을 구할 때 세금이니까 기본적으로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세액을 구할 때 이 과세가격에다가요 곱하기 관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 과세가격 그 물건 가격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물건 가격에 대해서 관세법은 굉장히 특이하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품이 중국에서 출발을 했다면 중국에서 우리 인천항까지 들어오는 그 운임이라든지 또는 그 운송에 부수되는 보험료, 운임보험료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부과와 징수라는 부분인데 이 특정 세액의 부과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확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내야 할 세액이 얼마인지 확정하는 절차를 부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징수는 그 확정된 세액을 걷어들이는 것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조금 더 자세하게는 체납된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따책형 2번 문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선지부터 볼게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시 연불 조건의 수입인 경우 해당 수입 연불이자가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거기 포함되지 아니한다. 뭐에 대한 얘기죠? 공제 요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공제 요소는 과세가격에 포함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현재 되겠고요. 과세가격을 인하는 사실이 있는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곧 이 동종 동질 물품에 기초한다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이 방법에 따라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라는 의미죠. 거래 내용 등이 같은 동종 동질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했는데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정답 2번인데요. 사실 우리 이제 이 관세 평가 부분은 수험생분들이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에 접하기가. 그리고 물론 특히 그 관세법 30조 일방법이라고 하죠. 일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이 법은 딱 한 가지 조항이지만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라든지 고시규정이 상당히 방대해요. 그래서 관세평가 부분은 사실은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많이 되지는 않고요. 또 나오더라도 어렵게 되진 않고 단순히 어떤 기본적인 워딩을 바꾼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문제 먼저 마무리할게요. 이 문제는 여기서 결정이 된 거예요. 이 법 31조 3항에서 거래 내용 등이 같고 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어떤 가격? 낮은 가격으로 기준을 한다 라는 이 법령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우선 우리 관세 평가 부분을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볼게요. 관세 평가
관세의 과세 가격을 구하는 건데 그 방법이 6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1방법입니다.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1방법은 해당 물품의 거래 가격에 기초하는 거예요. 즉 거래 실질에 기초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1방법에서 과세 가격을 어떻게 산출을 하냐, 우리가 흔히 PAPP라고 이야기를 했죠.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그러니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더하는 거예요. 뭘 더하죠? 가산 요소를 더합니다. 가산 요소를 더하고 또 공제 요소가 있다면 공제 요소를 빼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 가산 요소와 공제 요소의 전제는 뭐다? 가산 요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 들어가야 마땅한 금액인데 PAPP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 즉 들어가는 금액인데 안 들어가 있는 경우, 어떤 요소들이 있다고 했죠? 6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우선 수수료 중개료, 수수료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는 해당 물품과 동일체로 인식되는 용기 비용 또는 포장 비용, 그리고 수용, 그 다음에 생산 지원비가 있겠네요. 생산 지원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거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일본이에요. A라는 수출자가 있고요. 내가 B라는 수입자가 있어요. 이 물품을 얘가 나한테 만들어서 파는데, 이 물품에는 일단은 50원짜리 재료가 한 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00원짜리 재료가 한 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가공비, 기타 노무비를 합쳐서 100원이 들어가고요. 총 250원짜리의 가치를 가지는 물품이에요. 그렇다면 이 A가 B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 원래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얼마를 청구하게 되어 있죠? 250원을 청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B가 잔머리를 좀 굴린 거지. 이 250원을 기준으로 관세가 산정이 되면 세액이 너무 센 거야. 그래서 난 이거 150원을 기준으로 하고 싶어. 내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야, A야, 그러면 너네 이거 250원이잖아. 그럼 100원짜리 재료를 내가 너한테 대신 사줄게. 내가 너한테 100원짜리 사줄 테니까 너 나한테 250원이 아니고 150원만 청구해. 그렇다면 이 실제로는 250원짜리의 가치를 가지는 물품은 관세를 산정할 때 150원으로 신고를 할 수 있잖아, 내가. 그러니까 내가 사줄게 하는 이 2번 재료, 이 2번 재료를 생산 지원비라고 합니다. 이 100원의 비용을. 즉 만약에 이 100원짜리는, 이 100원은 원래 여기에 들어가야 마땅한 금액이죠. 들어가 있어야 하는 금액인데 내가 생산 지원을 했어. 이번 재료를 내가 사줄게. 대신에 150원만 청구해. 그렇다면 이 150원에는 100원을 더해서 250원으로 과세를 하는 게 정당하지 않겠냐라는 세관의 논리인 거죠. 그래서 이 생산지원비는 결과론적으로는 과세 가격에 포함이 된다. 따라서 이 가산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 사용료가 있어요. 로얄티라고 하죠. 이 로얄티 역시 해당 물품의 가치를 이루는 구성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과세라는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사후기소기라는 게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거래했던 그 A하고 B가 있어요.
원래 물품 가치가 250원이라 그랬죠? 근데 이것도 얘가 또 아까운 거야. 생각해보니까 250원을 기준으로 하니까 너무 돈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야, 너 일단 나한테 150원에 넘겨. 150원에 넘기고 나머지 100원은 이렇게 하자. 여기서 내가 이 물건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난 이익을 X라고 하자면 그 이익의 20%를 너한테 떼줄게.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 20%가 100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너 250원 받는 거랑 똑같은 거야. 대신 나는 150원으로 관세 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20%의 이익을 사후기속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후 수입 물품이 수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나누는 그 이익이죠. 그 이익이 얘한테 들어간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물품의 온전한 가치는 이 사후기속이익을 포함한 이 가격 150원에 150원 더하기 수익의 20%를 더한 이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역시 사후기속이익이 일방법에 따른 과세 가격에 포함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수입한까지의 운임보험료.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이 들어올 때 결론적으로 너네 상하이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 인천항까지 들어오는 그 운임과 보험료 역시 이 물품이 수입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물품의 가치의 일부를 이룬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세관의 논리로서 운임보험료 역시 가산요소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제요소 볼게요. 공제요소는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명백하게 수입 물품의 가치를 구성하지 않아. 그래서 네가 만약에 그걸 포함시켰다면 이거를 빼줄게 라는 게 이 논리예요. 살펴볼게요. 일단 수입항 도착한 이후의 운임보험료. 후라고 간략하게 기재할게요. 수입 후의 운임보험료. 그 다음에 수입항 도착한 이후에 이 물품에 대한 어떤 뭐 기술료, 기술 지원비 같은 것들. 또한 우리나라에서 이 물품에 대해서 부과한 세금 또는 뭐 공과금 같은 것들. 또 이 물품에 대해서 연불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품의 가치가 굉장히 큰 경우가 있어요. 산업용 기계 같은 것들은 물건의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는 선박 이런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끊어서 지불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에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끊어서 내게 해줄게. 대신에 이 기간 동안의 기간이자는 네가 나한테 부담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이걸 연불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불이자 역시 이 물품의 가치를 이룬다, 이루지 않는다? 이루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는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에서 공제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원칙. 일방법. 근데 우리가 일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언제냐? 이 PAPP, 그러니까 이 가격이 왜곡됐을 경우, 이 가격을 믿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우리 네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엔 이 방법으로 넘어간다고 했죠. 순차 적용입니다. 순차 적용. 어떤 경우냐? 일단 처분 사용상에 제한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제가 이 분필을 수입을 했습니다. 이 분필을 수입을 하는데 수출자가 제한을 건 거예요. 너 이 분필 칠판에다가 쓰지 말고 전시용으로만 써 라고 규정을 해둔 경우에는 제가 수입자지만 내가 이 물품을 돈 주고 샀지만 이 물품에 대한 온전한 처분권을 가지지 못해요. 즉 수출자가 시키는 대로만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 이 PAPP니까 내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이 물품에 대한 온전한 가치를 다 지불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제한이 있는 경우 또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사정이 있다거나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후 기속이 있다거나 혹은 마지막으로 특수관계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인데 특수관계가 뭐죠? 우리 관세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 본지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본지사 관계. 아디다스 코리아가 있고요. 아디다스 본사가 독일에 있습니다. 그 아디다스 본사에서 아디다스 코리아로 이관을 하는 물품, 수출하는 물품은 정확하게 가격을 책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의심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그 의심의 결과 이 가격 결정 영향이 있었다 하면은 1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2방법과 3방법으로 넘어가는데요. 2방법이 안 될 경우에 3방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순차 적용입니다. 2방법은 동종 동질 물품의 기초예요. 동종 동질 물품. 동종 동질 물품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동일한 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아이폰 지금 10까지 나왔나요? 아이폰 10을 수입을 했습니다. 아이폰 10을 수입을 했는데 얘가 처분 사용상에 제한이 있네요. DP용으로만 사용을 하래요. 전시용으로만. 그래서 1방법에 따라서 신고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이폰 10을. 그러면 2방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되는데 동종 동질 물품,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수입한 혹은 내가 수입했더라도 기존에 수입한 아이폰 10에 대한 가격이 있다면 그걸 기초로 해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3방법은 근데 이 동종 동질 물품이 없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내가 아이폰 10은 우리나라 처음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로 처음 수입한 거예요. 그렇다면 기존의 아이폰 10에 대한 실적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걸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3방법은 뭐에 기초하냐? 얘는 유사물품에 기초합니다. 아이폰 10에 대해서 수입 이력이 없어? 그렇다면은 기존의 아이폰과 다른 모델들을 한번 봐봐. 물론 이제 이 유사 물품의 범위에 아이폰 10과 아이폰 9을 유사 물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이 유사 물품에 대한 어떤 그런 정의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 아이폰 10과 아이폰 9을 유사 물품을 볼 수 없지만 우리 수업상 편의를 위해서 유사 물품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아이폰 9을 수입했던 때 그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번 해봐라 라는 게 이 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4방법이에요. 4방법은 이제 우리 역산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입이 됐어요. 수입이 되면 얘가 이거를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겠죠. 판매를 하고 이걸 또 운송을 해줄 거예요. 이 경우를 봤을 때
우리가 수입 신고할 때 물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판매 가격에서부터 또는 이 도착 시의 가격으로부터 이렇게 역산을 해서 이때 가격을 찾자라는 게 이 사방법이고요. 이제 5방법은 반대예요. 산정 가격인데 얘는 지금 수입국 내 4방법은 수입국 내에서의 이슈였다면 5방법은 수출국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출국에서 제조를 하고 운송을 해서 수출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겠죠. 그러면 이 제조할 때부터 재료비는 얼마고, 노무비는 얼마고, 가공임은 얼마고, 이 운송비는 얼마고, 이걸 다 더해서 여기까지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산정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다 안 됐어. 여기 있는 게 다 못 썼어. 다 못 썼으면 우리 6방법 최후의 보루예요. 최후의 보루. 6방법은 어떻게 한다? 합리적 방법에 의해라. 이게 6방법입니다. 합리적 방법. 그래서 이게 영어로도 fallback method라고 해서 기댈 데가 없으면 여길로 기대. 그러니까 결국엔 이걸로 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 방법에 대해 규정을 하고 예시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절대로 합리적일 수 없는 가격에 대한 예시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관세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틀이었고요. 관세 평가 부분이 많이 어려워요,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내가 길을 잃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규정이 어느 파트에 대한 규정인지, 가산 요소인지, 공제 요소인지, 그래서 꼭 모법을 확인을 하시고 그 규정을, 고시 규정이라든지 시행령 규정을 같이 보시는 게 공부하시는데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납세 담보제도인데 납세 담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관장은 외국 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맞아요. 맞는 문장이고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신고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맞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금전을 담보로 제공 돈이가 아니라 된이죠. 된. 오타가 났네요. 제공된 관세에 충당할 경우 41조를 적용한다. 틀렸어요. 이 41조가 뭐죠? 가산금 규정인데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고쳐주셔야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 문장의 포인트는 금전이죠. 금전. 담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금전도 있고요. 은행의 보증보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것도 담보가 될 수 있는데요. 금전을 담보로 건 경우에만 이에 한하여 41조를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4번 선지. 세관장은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줘야죠. 그쵸? 돌려줘야죠. 당연한 규정입니다. 법령 한번 보자면 담보를 제공한 납세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죠. 여기 오타가 좀 많이 났네요. 이쪽 부분이. 하지 아니한 경우 아니하면 담보를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그쵸? 이 경우 금전을 충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지난 후에 충당하더라도 4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담보들은 다 41조를 적용을 하는데, 즉 체납이 돼서 담보를 이제 충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 금액에 대해서 체납 금액뿐만 아니라 가산금, 즉 3%와 중가산, 본가산금이 3%죠, 본세가. 그 다음에 중가산금이 또 이제 1일 1만 분의 뭐 25였나요? 해서 그만큼 붙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금액을 추가로 징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금전의 경우에는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다른 담보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증권도 있고요. 아니면 뭐 부동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보험증서, 증서 이런 게 있는데요. 얘네하고 다르게 금전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는 관세를 낸 거나 마찬가지다. 즉 세액을 부담한 거나 동일한 금전적인 부담을 지었다 라고 해서 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납세 담보 얘기가 나왔을 때는 필연적으로 우리 관세 채권에 대한 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관세법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나갈 수가 있어요. 반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법은 필연적으로 채권 보전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하고 있어요. 물건은 나갔는데 얘가 세금을 안 내면 어쩌지? 라는 거에 대한 걱정을 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안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관세 우선권, 앞에서도 다뤘죠, 우리 1장에서. 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다른 조세나 기타 공과금에 우선해. 관세 우선권입니다. 두 번째, 관세 우선권 외에 이제 담보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과 같이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그 관세의 그 관세 채권은 세관에서 보유를 하고 있죠.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담보제도. 그 다음에 체납 처분 절차가 있습니다. 납세자의 일반 재산으로서, 즉 그 수입 물품이 아니라 그냥 납세자 집에 있는 뭐 말 그대로 빨간 딱지 붙이는 거예요.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그 관세를 충당을 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물품의 매각인데요. 이건 이제 장치기간 경과물품 있잖아요. 우리 210조 207조부터죠. 예. 207조부터 규정되어 있는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 이건 역시 관세 채권 보전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해보겠습니다. 관세 법령상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0만 원의 관세를 1개월 체납하고 있는 제가 신고하는 물품의 세액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한다. 맞는 건가요? 맞는 거죠. 왜냐면 우리 보통 세액 심사라는 게 원칙이 어떻게 되죠? 원칙은 수리 후에 심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수리 후에 심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수리 전에 심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들을 예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하고 있는 경우, 관부가세 체납을 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경우 역시 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외 규정이 있어요. 체납을 하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체납액이 10만 원이 안 되거나 또는 체납 기간이 일주일이 안 되는 경우에는 수리 후에 심사하는 거고요. 지금 이 보기에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의 관세를 체납하고 있죠. 10만 원이 넘었고요. 1개월을 체납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얘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한다.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선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의 과세 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한다. 맞는 선지입니다. 좀 이따 다시 볼게요. 관련 법령에서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 신고인, 얘는 그냥 딱 봐도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할 것 같죠? 불성실하다니까. 그 다음에 관세법 107조 규정,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과세가격 세율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를 한다. 틀렸어요. 수입신고 수리 후에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과 분할 납부는 모두 약간 반반 섞여 있어요.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하는 것과 후에 심사하는 영역이 나눠져 있는데요. 법령을 봅시다. 세관장은 납세 신고를 받으며 이게 세액 심사에 관한 규정이죠.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 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자,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원칙은 수입 신고 수리 후에 한다. 이게 원칙이 되겠고요.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수입 신고 수리한 후에 세액 심사하는 게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바로 이 밑에 있는 애들인데 38조의 단서 규정에 수입신고 전에 다음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하는데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체납자 그 다음에 불성실 신고인 여기 있네요. 불성실 신고인 그 다음에 가격 변동이 큰 물품 등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가지입니다. 그래서 감면, 분할 납부, 체납자, 불성실, 간본체성 가격 변동이 큰 물품 등 부적합한 물품 이 5가지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밑에 규정이 중요해요. 이 규정이 지금 시험으로 나온 건데요. 1항의 수입신고 수리 택신을 하는 물품 중 감면 또는 분할 납부 물품은 적정 여부, 그러니까 그 감면을 받고 분할 납부에 적용을 받는 게 적정한가, 감면과 분할 납부의 적정한 대상인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하지만 과세 가격과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한다. 즉 적정 여부는 수입신고 전에, 과세 가격 및 세율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기에 보시면 107조 규정 107조 규정 감면 납부 규정이죠. 아니 분할 납부 규정이죠. 이 분할 납부는 과세 가격과 세율은 수입신고 전에 한다,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한다, 후에 한다, 후에 한다. 전에 하는 건 뭐다? 적정 여부만을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선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7년 납책형 12번 문제인데요. 관세법령상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 시행령 30조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봅시다. 1번 납세자 편의와 신속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 맞는 것 같아요.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당해 물품에 대해 통상적으로 인정된 가산율, 공제율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맞아요. 세 개 다 맞는 문장인데 이게 납세자의 의무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게 틀렸어요. 무조건 납세자의 요청이 있어야 돼요. 요청이 무조건 있어야 이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가 아까 관세평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가산요소하고 공제요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물품의 수입이 빈번해지고 정형화되다 보면은 이 가산요소와 공제요소에 대한 일정한 비율을 만들어 놓고 이걸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두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규정인데 이거를 세관이 납세자의 의무 요청 없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이거 말고 납세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세관장이 직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세평가 방법을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 우리 법제 33조 4방법이네요. 4방법에서 여기죠. 4방법에서 이제 우리가 역산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국내 판매 가격을 기초로 하지 않습니까? 이 국내 판매 가격이 이 물품이 판매될 때 가장 기본적으로 4방법의 전제가 수입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가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전제인데 만약에 이 물품이 수입한 상태에서 내가 가공을 해서 판매를 했다면 원칙적으로는 4방법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됩니다. 5방법으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4방법에 따라서 동일한 상태로 판매될 수 없는 경우에는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납세 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가공된 후 판매되는 걸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다만 전제는 납세 의무자가 요청을 했다는 전제하에 가공된 물품의 가격을 인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4방법에서 규정하는 거는 납세 의무자의 요청이 있어야 돼요. 다만 아까 우리 선지처럼 납세 의무자의 요청 없이도 세관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4방법이 일단 무산이 됐어요. 무산이 되고 나서 6방법까지 넘어왔을 때 6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 적용한다. 이 신축적으로 해석 적용한다는 게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지 않더라도 내가 알아서 직권으로 해석을 할 때 유연하게 해석을 해서 가공돼서 판매되는 것도 인정을 해줄게 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결국에는 얘도 세관장이 직권으로 납세 의무자 요청 없이 직권으로 가공된 가격을 인정한다 라는 내용으로 한번 알아두시라고 제가 세관장의 직권과 납세 의무자 요청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 넣어뒀습니다.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한 문제네요.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부과를 경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관세 환급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 날. 그렇죠.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적법하게 납부된 관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관세 환급금. 우선은 적법하게 납부가 됐고 그 다음에 추후에 감면이 됐대요. 이 경우에는 감면 결정의 다음날. 맞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발생한 관세 환급금은 납부일의 다음 날이 아니고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 날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4번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세관이 직권으로 결정한 환급세액은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이것도 맞는 선지예요. 정답은 3번이 틀렸는데요. 환급가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정이자라든지 관세법 가산세에 대한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내가 정당한 권리를 갖는 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차고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기초가 된 신고 부과를 경정, 취소 이런 경우죠. 차고납부, 이중납부 또는 경정, 취소. 원래 10,000원을 내야 되는데 차고 또는 이중으로 내가 20,000원을 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10,000원이라는 세액이 추가로 납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그 10,000원을 환급을 받으면서 그거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이자를 산정하는 기산일, 그 기간 이자에 대한 기산일이 언제부터냐라고 하는 게 결국엔 이슈죠. 이 경우에는 그 납부일, 이게 맞죠. 왜냐면 차고납부, 원래 10,000원 내야 되는데 20,000원을 냈어요. 그러면 내가 차고로 납부를 한 그 순간부터 나한테는 10,000원을 환급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납부일부터가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선지가 아니죠. 그 다음 내용, 적법하게 납부된, 이게 적법이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에요. 적법하게 납부된 관세의 감면. 자, 일단은 내가 세금 낼 때는 20,000원이 맞았어요. 이게 적법한데 추후에 감면이 돼서 얘가 10,000원으로 줄었어요. 그렇다면 이 차액, 즉 10,000원에 대해서 내가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게 이때입니까? 아니죠. 이때는 20,000원이 정당한 세액이에요. 적법하게 납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원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가지는 것은 이때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면 결정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예요. 적법하게 납부가 20,000원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감면이 아니라 개정이 됐네요. 법률이 개정됐으면 이 10,000원에 대한 나의 권리는 언제부터입니까? 이때부터예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부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법에 따라 신청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30일이 지난 다음 날이죠.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관세 환급금, 즉 차고납부, 이중납부 등에 따라서 내가 차고로 세금을 더 낸 거죠. 내가 더 낸 10,000원에 대해서는 내가 신청을 했을 때 세관에서는 언제 그 환급을 해줘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의무 기간이 30일입니다. 즉 이 환급 신청이 정당하다면 나는 30일 이내에 10,000원을 돌려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30일이 넘었다? 그거는 세관 네 잘못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30일이 넘었으면 너 나한테 돈 더 내야 돼. 더 돌려줘야 돼. 라는 규정이 바로 이 내용이고요. 이제 5번은 FTA 사후 적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이해를 할게요. 우리 시험에서 다루는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 들어올 때 FTA 적용을 안 받았어요. 20,000원. 근데 FTA 특례법에 보면은 물품이 수입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도 1년을 기준으로 해요. 1년 이내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을 하고 FTA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0% 세액을 받아서 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도 내가 20,000원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순간은 이때인가요? 아니죠. 이때는 20,000원이 맞아요. 왜? FTA 적용을 안 받았으니까. 근데 FTA 적용을 받기로 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통지한 날, 이때부터 내가 20,000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못 받았다? 그 다음 날부터 권리를 갖는 거예요.
또 이 법 규정에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서 제가 설명드린 모든 이 기산일은 여기에 해당되는 날의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이걸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날임을 꼭 명시를 꼭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한 설명을 이 정도까지 하겠고요. 일단은 여기서 2장 문제 한번 끊었다가 18년도 문제부터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